북버지니아군의 병력을 쪼개서 일개 군단을 쉐난도 밸리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얼리 장군이 지휘하는 이 군단이 반격에 성공을 해서 린치버그라는 곳에서 이 헌터 장군을 격퇴시킵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북진을 해보자. 이 정도면 이쪽은 가면 약간 뭐 쓰이는 곳인데. 드디어 7월 11일 외곽 방어선 중에 포트 스티븐스라는 곳, 요 외곽에 나타납니다. 이걸 막아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맥클레런? 아닙니다. 링컨입니다. 그렇죠. 어? 내가 직접 전선에 가보겠어. 진짜 군 통수권자가 돼서 움직이는 거네. 전쟁 지도자죠, 진짜. 오. 요새에 있던 부상병들이나 노병들 출격을 해갖고 그 주변에 진격을 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네. 링컨이 그렇게 나섬으로써 되게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혼란해 있는 그런 군인들이나 사람들을 다 결집시키는데 엄청난 큰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대통령이 직접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 나가서 그것도 딱 요새 흉벽 위에서 저것도 쓸어버려라고 한 거는 이제 전쟁 지도자로서 진정 우뚝 섰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워싱턴 DC 목 밑에 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군 그리고 북군의 전체를 통솔하는 그랜트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셔넌도 밸리 맞습니다. 이건 정말 와 이건 뭐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랜트도 굉장히 면이 안 서죠. 이건 진짜 굴욕입니다, 굴욕. 진짜 빈집털이 당할 뻔했고 이거 만약에 대통령이 몽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이게 무슨 난리였겠어요. 네. 그래갖고 그랜트가 진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셔난도 밸리 이제 정말 인정사정 봐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해결사를 한 명 보냅니다. 해결사. 바로 쉐리던입니다. 역시. 남부 해집고 다녔던 그 장군요? 그렇죠. 아, 이거 은근 북군에 해결사가 많아요. 네, 잽 스튜어트를 잡았던 쉐리던. 그 쉐리던입니다. 쉐리던이 굉장히 이 터프한 성격인데 쉐리던 장군, 이제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가서 끝장내죠. 쉐리던이 드디어 8월부터 자신의 기병대를 이끌고 슈난도 밸리를 철저하게 짓밟으러 갑니다. 이제는 정말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모든 농가들, 기반 시설들을 싹싹 다 불지르고 파괴하고 훑어 내려갑니다. 초토화잖아.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북군 입장에서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저 남부 지역의 저 주민들은 우리 지역 지키겠다라고 남군을 지원하는 거에 정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2주일 동안 슈난도 밸리 전체가 불에 탔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쉐리던 장군한테 진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The Burning이었습니다. 워낙 기세 좋게 막 내려가니까 이 얼리도 저항을 할 생각을 못하고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밸리가 불타는 걸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밀리다가 마지막 그 끝판에 가서 슈난도 밸리 남단 세다 크릭에서 거기서 한 번 반격을 시도해 봅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마침 이제 워싱턴에서 무슨 중요한 장군들 작전 회의가 있다고 해서 소환을 했어요. 쉐리단 장군 잠깐 와서 회의 좀 하고 가세요. 그래갖고 비운 사이에 이때 얼리가 남은 병력을 싹싹 모아서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래갖고 이날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이 쉐리던이 없는 북군을 갖다가 급습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당연히 남군은 힘이 빠져갖고 도저히 반격을 못할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꼭두 새벽부터 공격을 해오니까 북군이 여기서 패주합니다. 수많은 보급품을 뒤에 남겨놓고 아이고. 근데 수많은 보급품을 뒤에 남겨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약탈을 하려고 하겠죠. 가져가. 남군 병사들이 싹 눈이 털죠. 뒤집히겠죠. 배불리 먹겠죠. 그다음에 더 이상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습니다. 더 이상 추격할 의지를 상실하고 막 그거 주워 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이때 멀지 않은 곳에 이제 회의 갔다가 오던 쉐리단이 있었습니다. 쉐리단 처음에 저 멀리서 포성이 들리길래 이건 뭐야? 라고 했는데 듣고 있다 보니까 포성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순간 쉐리단은 딱 직감했죠. 즉시 말을 갖다가 몰아갖고 막 정신없이 몰아서 아군 부대 향해 달려갑니다.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휘하 부대들이 막 패주하면서 자기 쪽으로 막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쉐리던이 또 대단한 흉맹을 선보입니다. 패주하는 부대들을 다 이제 멈춰 세웁니다. 지금 다 여기 쭉 줄 서갖고 그대로 뒤로 돌아. 다시 절로 간다.
패주하던 북군 장병들이 아 장군님이다 하고 보는 순간 다들 멈춰갖고 고분고분 말을 듣고서 그치 장군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싸울 수 있어라고 순식간에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반격을 합니다. 남군이 결국은 또 패배합니다. 대단한 사람. 올리가 여기서 완전히 기가 꺾여갖고 그 뒤로 전쟁 끝날 때까지 슈난도 밸리는 정말 북군의 소나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사실 역사상 전리품 획득하려고 그 주섬주섬하다가 이렇게 패퇴해서 결국 전쟁에 진 그런 역사는 참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 갈수록 남군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는 것 같고요. 결국 최후의 보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셔넌도어도 이제는 패퇴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남군의 의지 완벽하게 꺾일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끝난 건 아니죠. 그 남부도 뭔가 지금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테네시의 원정을 한번 가자. 누굴 이제 시키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어가지고 맞아. 그다음에 애틀란타 전역에서 내가 지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공명심 불타가지고 갔다가 또 패배했던 후드에게 이제 데이비스가 지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로버트 리는 피터스버그에 묶여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셔먼은 애틀란타를 함락시킨 상황이고, 셰넌도어 밸리도 완전히 넘어갔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남부는 뭔가 희망의 이제 불씨를 살리려고 이제 후드에게 잔여 병력을 다 모아서 테네시로 가라.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부 테네시를 회복을 하다 보면은 셔먼의 보급선을 끊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셔먼이 애틀란타에서 뒤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후드 스스로 또 원대한 계획이 또 있었어요. 저기 내시빌 주도를 함락시키고 우리 군대가 리한테 간다. 그래서 리랑 연계 작전을 펼쳐가지고 전세를 완전히 그랜트를 밀어낸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있었고, 데이비스는 또 정치적인 포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계속 연전 연패.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쳤던 남부의 사기를 여기서 뭔가 그래도 조금 성공을 통해서 보여주자. 그래서 오하이오 강까지도 한번 가보자. 희망의 어떤 회로를 엄청나게 불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나 보내려고 딱 봤는데 병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8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11월까지 실행을 못하다가 뒤늦게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군이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그랜트도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토머스에게 후드를 막을 것을 지시를 합니다. 토머스도 철벽바위 기억나시죠? 다만 이제 토머스 같은 경우는 가긴 갔는데 남군을 또 이 사람은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북군이 남군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남군은 상부정신도 있고 뛰어난 군대다.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이제 후드가 올라오니까 지연전을 펼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부대를 계속 내시빌로 집기를 시키고 이제 그 동안에 남군을 지원시키기 위해서 스콜피트 소장의 28,000명의 병력을 보내죠. 그래서 후드는 이제 스콜피트 소장의 포위 선멸을 계속 시도를 했지만 이게 이제 실패를 했고 11월 30일 날 정면 공격을 명령을 내렸고 여기서 피켓의 돌격이 재현이 됩니다. 그 결과 남군이 처음에는 한 18,000명 정도의 병력이었었는데 딱 가니까 북군이 참호 요새에 딱 버티고 있고 우수한 무기로 일제 사격을 하고 또 북군의 포병이 막 날라오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한 50%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 됐고 결국에는 여기서 여단장급 이상 장군들이 5명이나 죽습니다. 근데 보면 남군과 북군의 전투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서 전쟁은 길어졌지만 북군이 남군을 과대평가하면서 방어적이고 단단하게 간 것이 남군에겐 방법이 없어요. 방어를 해버리면은 이길 수 있는 역전의 일말의 이 가능성조차도 북군이 열어주지 않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멸적인 공격을 반복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방법이 없다는 게 사실 여기서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정을 보내놨으니까 어떻게든 내시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방어병력이 딱 지키고 있는데 이걸 뚫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정면 공격을 감행하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테란이 철벽 방어하는데 저글링이 뛰어들어가면 이건 뭐 당연하죠. 진짜 사륙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랭클린 전투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후드가 이끄는 원정군 자체가 병력이 한 3만 정도로 감소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역시 포기를 안 합니다. 후드가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공명심도 대단히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남은 병력을 가지고 내시빌로 진격을 합니다. 사실 내시빌 자체는 이미 이 기간 동안에 토마스가 한 7만 정도 병력을 가지고 요새화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어떻게 뚫어 그러잖아요. 그죠? 후드는 포기를 안 해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면 공격은 아니지만 포위전을 실시를 합니다. 상당히 황당하지 않아요? 사실 포위전을 한다는 것은 병력이 많은 축이 전투력이 센 축이
이 시간은 내 편이니까 이렇게 포위전 하는 건데 참 얼마나 후드가 참 답답했을까,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당연히 어때요, 포위가? 안 되죠. 안 되겠죠. 되게 힘이 약하고 또 성공도 안 되겠죠. 그런데 더 또 웃긴 건 뭐냐면 토머스가 이제 뭘 할 것 같아요? 뭐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압박을 또 받아요. 왜요? 포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셔먼에게 내려가는 보급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왜 공격을 안 하냐? 너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토머스가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랜트도 못마땅했던 거고 그랜트에게 또 이제 링컨이 이제 뭐라고 계속 하는 거죠. 특히 지금 셔먼은 이제 뭘 했냐면 바다로의 행군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바다로의 행군에 대해서 다들 불신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 근데 게다가 토머스 군대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갇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후드가 에워싸고 있는데 보급선도 그러면 셔먼까지 가는 보급선 다 끊겨 있고 빨리 뚫어서 보급선 회복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저건 정말 마음 먹기 나름 아니에요? 그냥 뚫을까요? 네, 뚫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뚫는 것보다도 그냥 병력이 훨씬 많으니까 역포위하면 네, 그래서 뚫으세요 했는데 토머스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겁먹었구나. 질적으로 높게 평가했다는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때마침 눈폭풍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블레이자드가 이제 지연되는 거야. 계속 공격하는 네. 게. 그래서 그랜트도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인내심을 잃어가지고 토머스를 해임을 시킬 걸 결심하고 후임자를 보냅니다. 네네. 그래서 후임자가 딱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이미 토머스는 공격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토머스는 이미 12월 15일 날 총 공격을 했는데 후드군에게 이제 주공 방향을 속인 뒤에 야간에 남군의 좌측방을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남군의 측방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후드군은 전군 퇴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토머스는 기병을 집중 운영해가지고 계속 추격전을 이제 펼쳐서 결국에는 여기서 테네시군이 이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평을 받는데 곧잘 했네요. 사실 그랜트가 토머스에게 내린 평가는 계속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너 좀 너무 가만히 있는다. 기회를 막 잘 포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치커모그의 돌바인 토마스는 남북전쟁에서 최고의 전략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전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하는 게 사실 이런 데서 보여주는 그의 어떤 전술적 능력이었던 거고 결국에는 후드의 원정이 대실패로 끝났고 테네시군이 빈 껍데기가 됐고 이제는 남부에 계시도록 남아있는 군대는 리에 북버지니아 군만 그러니까요. 남게 되는 거죠. 한 3만에서 5만을 테네시에서 싹 잃어버리게 됐으니 네. 이거 뭐 바다로 행군하는 셔먼을 막을 군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토마스가 활약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건데 네. 그랜트한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교체당하고 교체는 안 당했어요. 결국은 안 당했어요. 왔는데 이미 뚫었으니까. 본인이 그랜트라고 봐. 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뱉었으니까 교체라고. 내가 꼭 그러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참 후드 장군도 용맹은 뭐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건 용맹이라기보다는 무모함에 가깝지 않나? 3만으로 7만을 포위 작전을 한다는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남군의 상태 아닌가? 이제는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정규군 사이의 전투는 남군이 곳곳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둑이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군이 안 되니까 남군이 좀 더 우리도 독한 처방을 써보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바로 비정규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1862년에 남부 의회에서는 파르티잔 레인저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이게 뭐냐면은 병력이 워낙 부족하고 모으기도 힘드니까 비정규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당시엔 파티잔 레인저라고 불렀는데 너네들이 이걸 조직을 해서 싸우면은 우리가 이걸 정규군과 같이 우리가 보급을 해주겠다. 열심히 이렇게 싸워봐라고 이런 법으로 딱 정해놓으니까 남부의 사람들에게 딱 비정규전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겁니다. 뭐 어디나 그렇지만은 군복 입고 딱 규정 지켜가면서 싸우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 거 교전 규칙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반골들 있어. 아 이거 군복 입으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싸워도 된단 말이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정규전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막 실제로 그 고삐가 점점점 전쟁 말기로 가면서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 남부의 열혈 지지자들은 이 비정규군으로 해갖고 정규군이라면 벌이지 못할 일들 아주 지저분한 게릴라전을 곳곳에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많이 가냐면은 북군이 이제 탈환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 후방으로 침투해갖고
부역자 색출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그 북군 놈들이랑 내통했던 놈들 누구야 하면서 나와보라고 하면서 그냥 살해하기도 하고, 이들 또 이러면은 얘네들처럼 될 줄 알아 하면서, 특히 이게 많이 벌어졌던 게 서부 쪽이었어요. 서부 미시시피 전역 쪽은 북군 수비 병력도 적으니까 이런 데 나타나서 곳곳에서 후방을 교란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정했던 미시시피 강 일대가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북군도 여기 토벌대를 많이 투입을 해갖고 굉장히 양군의 또 지저분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또 이런 비정규전 지휘관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색 유령이라고 불렸던 모스비가 있습니다. 모습이. 네. 이 사람의 부대를 갖다가 모스비 레인저스라고 했는데, 이 모스비 레인저스는 사실은 어떤 정규군 부대였습니다. 모스비는 정규군 방식의 전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싫다. 난 좀 더 과감한 습격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갖고 사실상 비정규전을 합니다.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후방에 침투할 때는 민간인 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들을 쪼개갖고 민간인처럼 그냥 후방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쓱 가갖고 북군 어딘가에서 야, 우리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라고 해서 딱 모여갖고 갑자기 딱 이제 군복으로 바꿔 입고 막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이런 습격을 즐겨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북군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반장을 놓으셨죠. 그래갖고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 부대들에게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도 많이 있었고 전과도 많이 올리긴 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한 번은 그랜트를 잡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64년 5월 한창 이 오버랜드 전역 벌어지고 있던 때 그랜트도 당연히 총사령관이니까 워싱턴에 가서 정치가들이랑 링컨이랑 다 회의하고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는데 기차를 통해서 많이 갔는데 문제는 이 기차들을 항상 호송대가 따라붙은 게 아니에요. 그랜트도 귀찮으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보통 열차 타고 갔다 올게 라고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걸 모스비가 알아차리고서 모스비 이 레인저스가 딱 그 기차를 습격할 준비를 하고 어디에 딱 모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딱 모여보니 5분 전에 기차가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간발의 차이로 그랜트 습격하는데 실패한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 이래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사실 이런 비정규전 게릴라전이 사실 남북 전쟁의 흐름을 바꿀 정도가 안 됐던 게 그럼요. 남북 입장에서 문제였던 그럼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이 게릴라전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략적으로 잘 해가지고 북부의 여론을 뭐 돌린달지 아니면 전쟁 수의 의지를 박탈할지 이 정도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그냥 괴롭히는 거. 기껏 네, 해봤자 선발적인 이런 전투들이었죠. 전술적인 효과. 다만 이제 전쟁을 네.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게릴라전 때문에 이 전쟁 뒤에도 민간인들이 이거에 트라우마를 되게 많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런 게릴라 부대는 민간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쟁 범죄가 굉장히 이런 부대한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게다가 남부의 지휘부에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정규전 위주로만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오히려 이 시점에서 남부가 했던 통 큰 결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865년 2월 시점에서 가장 큰 거는 로버트 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왜? 그게 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전에는 로버트 리는 북버지니아군 사령관. 그렇죠. 데이비스 대통령은 자기가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총사령관은 필요 없다. 그렇죠. 나도 웨스트포인트 그래서 나와서 그래서 자기가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리한테 이제 맡기게 됐고, 리가 했던 일은 뭐냐면 당신이 싫어하는 존 스톤을 제발 좀 기용을 해서 필요한데 막아라 뭐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또 더 큰 결정을 하나 또 합니다. 남부식 노예 해방이 선언돼요. 너무 병력이 없다 보니까 노예를 이제 군인으로 쓰자, 흑인을. 아니 근데 노예를 군인으로 쓴다라고 하면 네. 북부랑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부에서도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뜬금없이 무슨 노예를 해방이냐. 심지어 이 흑인들이 가가지고 잘 싸우면은 이거 명분도 그럼요.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지금 여지껏 죽은 남부의 백인들 숫자만 해도 노예를 군사로 쓸 정도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 숫자가 노예보다 많아요 지금. 네. 총 줬더니 총으로 돌리면 어떡해? 그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전면적인 노예 해방 이런 게 아니고 주인의 동의 하에 노예가 군대를 가는 경우에는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이 만들어졌고 3월에는 통과됐고 데이비스가 땅땅땅 찍습니다. 노예들도 흑인들도 남부에서 군대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기가 너무 늦은 것도 있었고 흑인들이 뭐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럼요. 예. 그게 뭔 의미야 그게? 네, 그래서 전쟁 전까지 200명이 동원됐습니다. 무려. 많이 갔네요. 네. 네. 그런데 전쟁 끝날 때쯤 보니까 아직 무장도 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남부가 진짜. 사실 얼리의 마지막 창끝이 워싱턴을 향한 그 시점 이후에는 아니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있지만 어찌됐든 마무리까지는 가봐야 되니까 네. 자 역전다방의 시점을 셔먼이 서베너까지 점령한 가운데 1865년이 밝아왔습니다. 바다로의 행군을 마친 셔먼이 다시 움직입니다. 네. 셔먼이 스타일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도착을 했더니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 답답한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네. 앉아 있는 게. 셔먼이 사바나로 갔을 때 그랜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셔먼이 여기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셔먼의 군대를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는 포토맥군하고 합류를 시키자. 동부로 보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히 리를 박살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셔먼은 또 다른 행군을 원했습니다. 뭐 X자로 가겠다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 말고 나는 길로 가겠다. 길을 따라 지금 캐롤라이나 주들을 통과해서 너한테 갈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완전히 평정시켜가지고 남부의 자원과 사기를 완전히 이제는 말살시켜버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바로 위에가 어디입니까? 버지니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진이 끝나면 나는 동시에 그랜트 너랑 또 만나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로버트 를 때려 부시자. 평정이 아니라 이쯤 되면 셔먼은 그냥 불 지르는데 취미가 붙은 거 아니에요? 65년 2월에 셔먼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향해서 이제 진군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게 바다로의 행군, 그러니까 조지아 서베너의 행군보다는 더 알려졌지만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강이 다 이렇게 횡으로 막고 있어요. 강을 또 건너야 돼요. 계속 건너야 되는군요. 네, 게다가 여기가 지역 자체도 습지기도 하고 특히 이때 약간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조지아에서 서버네로 갈 때는 저항이 거의 없었지만 여기는 그래도 저항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쪽 갈 때는 심했거든요, 저항들도. 근데 여기서 더 큰 건 뭐냐면 여기서 셔먼의 군대가 입혔던 피해가 조지아 때 입혔던 피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네, 결국에는 2월 17일 날 주도인 컬럼비아에 입성을 하게 됐고 이렇게 주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남부가 그동안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섬터 요새 찰스턴도 여기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륙이 끊기니까 항구는 뭐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병참선이 다 차단돼 버리니까. 그래서 북부가 그렇게 해군 동원해가지고 막고 있었던 찰스턴이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평정을 하고 노스캐롤라이나로 진격을 하니까 남부도 이제 진짜 뭐라도 제대로 된 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존스턴이 여기서 또 옵니다. 역시 존스턴은 소방수죠, 그죠? 네. 존스턴이 병력을 모아서 셔먼을 공격했는데 여기서 이제 벤틀밀이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존스턴이 집니다. 이제 셔먼은 골드스브로라는 곳까지 이제 입성을 하게 됐고 결국 여기서 그랜트의 명령으로 쭉 내려왔던 스코필드 군단과 합체를 해서 이제 버지니아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이 셔먼의 캐롤라이나 행진을 좀 우리가 몇 가지 제가 특징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조지아에서 행진보다 사바나로 행진보다 훨씬 더 무자비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라는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남북 저항이 전쟁 그만큼 심했던. 심했기도 네. 했고 남북 전쟁의 원흉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탈퇴했던 주가 사우스캐롤라이나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섬터 요새도 사우스캐롤라이나잖아요. 아, 첫 전쟁이 첫 벌어진 전투가. 곳이고. 그래서 군인들 입장에서는 복수심에 붙었어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뭔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냐. 철저히 짓밟자. 너희야말로 정말 이 남부의 진짜 그 나쁜 마인드의 가장 핵심적인 곳 아니냐. 니는 남남부야. 그래, 남남부는 이런 거예요. 아. 딥사우스. 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게 사실 이때의 어떤 행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바다로의 행진과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전략적으로 디하우싱 정책을 펼칩니다. 집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민간이 사는 집. 아까 쉐리던 같은 경우는 뭐 태웠다고 했지만 사실 이거 농장이에요. 아, 보급을 못하게 하는 정도였다고 네, 근데 한다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해. 그렇죠. 다 도망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2차 대전 때 영국이 그때 최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공습인데 집을 태우면은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제일 꺾여가지고 결국 항복한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이미 그 기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무차별 전략 폭격의 아이디어가 사실 이 전역에서 잘 볼 수 있고 그 아이디어는 이미 존재를 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막 평정하고 막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다 쓸고 나면은 그랜트 군과 합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지니아를 사실 그동안은 북부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남에서 치고 올라온다.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다 끝냈고 전쟁을 이제는 끝낸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미국에서는 이제 뭐 여름이나 이런 때는 네. 허리케인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1월, 2월 달은 동부 쪽으로 해가지고 네. 스톰이 계속 와요. 장난 폭풍이. 아니죠. 네. 이 폭풍이 오면 저희가 미국에 출장 가서 겨울에 가잖아요. 1, 2월에 가면 공항이 그냥 폐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눈폭풍이요? 네. 네. 근데 그게 1, 2월에 폭풍이 쭉 올라올 때예요. 네. 바로 그 시기에 지금 이 행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때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특히 이 네. 남부 지역에서는 그 시기에 비도 많이 오는 그럼요. 시기도 하고. 네. 이때 트럭들이 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옆에 세워놓고 막 네. 이틀, 3일씩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트럭이 멈춰 있고 막 그게 그러더라고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북쪽은 눈의 스톰이 오지만 여기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네. 이 동부 해안의 스톰은요 우리가 얘기한 태풍하고 거의 강도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행군할 때, 진격할 때 가장 고생했던 병과가 공병입니다. 다리를 다 놔야 되고 그다음에 길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어려운 데를 뚫고 가버린 거죠. 다 태워버리고 게다가. 셔먼은 남부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랜트는 당연히 리치먼드를 둘러싸고 있고요. 네. 자, 과연 그랜트는 어떤 전략을 짭니까? 그랜트는 지금 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그렇죠.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겨울 동안 공세를 하지 않았어요. 네. 셔먼이 이제 쓰고 있고 스콜피트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리의 군대가 약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질병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보급도 떨어지고 특히 남군의 탈영이 엄청 극심했거든요. 이때. 근데 그냥 마냥 또 손 놓았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한 게 뭐냐면 몇 달에 거쳐가지고 병력 배치를 서쪽으로 조금씩 늘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리의 측방 자체를 우측방을 완전히 감쌀 수는 없었겠지만 남군의 한계점까지 부대를 길게 늘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병력에 충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병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군을 막기 위해서 방어 전면을 더 넓히다 보니까 방어 중심 자체가 얇아지고 결국에는 방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차 대전 초기만 보더라도 서부 전역에서 왜 참호전이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서로가 안 뚫리려고 계속 참호를 길게 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팔 수 없을 때까지 왔을 때 해안까지 가가지고 딱 진지전이 됐는데 네.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때는 뭐 그래도 해안이라도 있었고 그렇죠. 병력이라도 있었는데 네. 남부는 병력도 없고 네네. 게다가 이제 남부에서는 이제 올라오는 새로운 북군의 병력이 있고 네. 북쪽에서는 셔넌도어에서 또 내려오는 병력도 있고 뭐 더 이상은 남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상황을 꿰뚫고 있네요. 자리를 좀 바꿔. 제가 거기서 할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65년 3월 달에 그랜트가 셰리든 이제 너 복귀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셰리든이 딱 와요. 그런 다음에 셰리든한테 보병 군단을 또 줍니다. 병력을 또 추가시켜가지고 리의 이제 서측방을 공격하라고 지시를 또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리의 군대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내 집을 지키고 싸우는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내 집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기가 툭툭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남군의 어떤 탈영이라는 게 큰 문제였고 더욱이 여기 지금 방어 전면이 약해졌잖아요. 또 병력을 또 길게 늘어뜨리다 보니까 게다가 셰리던 휘하에 5만 병력이 이제 곧 돌아온다더라 이런 소식도 들리고 셔먼도 지금 노스캐롤라에서 다 이제 끝장내고 곧 온다더라 뭐 스콜피드도 온다더라 야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리의 유일한 희망은 뭐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너무 슬프죠. 리의 희망은 뭐냐면 탈출입니다. 피터스버그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가지고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존스턴 군하고 합류하는 거예요. 근데 존스턴 군하고 합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셔먼을 일단 때려 부수고 그래도 리는 자기가 잘하는 게 뭐가 있잖아. 그 야전에서 그 뭔가 기동해가지고 회전을 해보자. 회전을 해보자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셔먼을 부시고 그런 다음에 그랜트를 공격해. 이런 그래도 그나마 이제 희망인 거죠 리에. 그래서 사실 그랜트보다 결국 리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말이 철수지 말이 탈출이지 사실 포위하고 있는 그랜트군을 뚫어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작전이 되겠어요? 돌파 작전이 돼. 돌파 혹은 공격 작전이죠. 네. 그래서 이때 리가 이제 어디를 공격할까라고 딱 봤을 때 피터스버그 바로 동쪽 그다음에 에파토너스 강의 남쪽에 있는 스터드만 요새입니다.
저기를 일단 노렸어요. 좀 뜬금포지 않아요? 왜 저기를 노렸을까? 왜냐면 저 지역은 네. 합류할 북군이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기가 북군 포위망의 우측방 끝이에요. 네. 저기를 공격하면은 자연스럽게 합류할 데가 없다 보니까 병력이 어디서 오겠어요? 북군에. 좌측에서 다 좌측에서 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면 좌측에 뭔가 방어 전면이 조금 수축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수축되는 틈에서 서쪽으로 빠져나가자는 거예요. 아, 예. 이쪽을 확 유인해서 그 사이 이쪽으로 다시 서동격서, 아, 성동격서. 성동격서.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여기를 이제 공격했어요. 근데 네. 북군 입장에서 약간 기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나 북군이 단단히 막아버렸고 이게 결국 5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재앙적인 실패를 하게 됩니다. 탈출도 못하고요. 그러자 이제 누가 움직이냐면 그랜트가 움직입니다. 그랜트는 이게 그랜트의 능력인 것 같아요. 바로 주도권을 잡아버려요.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그래서 그랜트는 이제 리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약 한 5만에 가까운, 그러니까 4만 3천 명의 병력을 세대들의 기병대도 함께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리의 어떻게 보면 최우측방인 파이브 폭스 일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셰리던하고 워렌의 이제 활약으로 4월 1일 날 남군의 우측방이 무너지게 됐고 결국에는 이날 그랜트가 피터스버그 전선 전면에 걸친 이때 전면 공격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군의 또 한 명의 유명한 장군인 APD 전사를 하게 됩니다. AP는 뭐 저희가 엔티텀 때 라이트 인펜트리 경보병 그 신화 때부터 해서 남군을 대표하는 군단장으로서 계속 북군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역전의 용사였는데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AP는 사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남부나 북부 모두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는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총정 전쟁 중에 갑자기 아파갖고 그리고 들어 누워서 이제 지휘관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뭐 병가를 내는 일이 잦았는데 이때도 이 치열한 전투 와중에서 또 병가를 내고 있다가 돌아와서 어떻게든 뭐 수습을 해서 싸워보려고 하는데 참 어이없게 또 전사를 합니다. 그 나이가 39세입니다. 전쟁터에서 막 용맹하게 지휘하다가 저게 흉탄으로 죽은 게 아니라 부대들 순시하면서 역시 부하 장교들이랑 같이 뜩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북군 병사가 하나 딱 보인 거예요. 타령병인지 아니면 그냥 수색을 나왔다가 마주쳤는지 갑자기 하니까 북군 병사가 깜짝 놀랐고 야 거기서 항복해 이렇게 하는데 북군 병사가 순순히 항복하는 게 아니라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쫓아가자 막 하면서 막 쫓아가는데 이 병사가 몸을 돌려갖고 마지막 발악으로 총을 한 방 쏜 겁니다. 그게 하필 맞았어요? 네, 거기 맞아서 어이없게도 또 AP 죽었습니다. 네. 병사 하나를 쫓겠다고 장군과 그 부관들이 쫓아가다가 장군이 맞아 죽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군의 마지막 믿을 만한 지휘관들도 어이없게 네. 죽는 걸 보면은 정말 남군의 운명은 이제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끈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 APD 상황은. 네. 그래서 이날 밤에 리의 군대가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결국 리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제 4월 3일 날 북군이 이제 빈집이었던 리치몬드를 장악을 하게 되죠. 드디어 네. 드디어 5년 만이네요. 네. 네. 길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면 퇴각하면서 뭐 더 이상 리치몬드를 지키고 있던 네. 2월 군단도 못 버티겠다 빨리 이제 퇴각하는 장군님 합류하자라고 해서 리치몬드를 비웠고 네. 데이비스도 물론 그 전에 빠져나왔고요. 전 시민들이 이제 불타는 리치몬드를 뒤로하고 제임스 강을 건너서 이제 퇴각길에 올랐습니다. 이 데이비스가 근데 이제 리치먼드 나갈 때 이제 마지막 화물 열차에 탔어요. 여기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럼프킨이라는 노예 상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화물 열차에다 자기 노예 50명을 태우려고 했다고. 노예를 예, 노예 50명. 당연히 경비병이 못 타게 했어요. 안 된다. 지금 여기 노예 태울 자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럼프킨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당시 노예 한 명당 $1,000였거든요. 그럼 50명이면 5만 달러예요. 근데 못 태우게 됐어요. 열 확 받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럼프킨이란 노예 상인이. 대통령을 끌고 노예를 내리고 죽여요? 해주질 않았겠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노예를 죽여요? 확 열받아가지고 야 다 모여 50명 노예 딱 하네 해방 가고 싶냐 가 극적으로 인간적이네. 거기서 해방시켰어 어. 너네 가고 싶은 데 가라 이렇게 했어 빨리 내 마음 바뀌지 빨리 가라고 그래서 확 흩어졌고 리 장군도 나갔잖아요 근데 리 장군 부인이 리치먼드에 있었다고요 어. 근데 리 장군 부인은 리치먼드에서 못 나가요 어. 관절염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못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북군 지휘관이 딱 들어왔는데 하필 이 북군 지휘관이 센스가 없게 센스라고 해야 되나? 정치 감각? 리 장군 부인 집을 보호해야 된다
해놓고선 그 앞에 보초병으로 흑인 병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리 장군 부인이 그 움직일 수 없는 몸에도 밖에 나와서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이건 나한테 대한 모욕이다. 모욕이다. 그래서 버먼트 출신의 백인 병사로 교체해줘요. 그때 이 부인이 좀 마음이 풀렸나 봐요. 보초 백인 병사한테 매일 쟁반에다가 식사를 줬대요. 그게 또 하필 또 이제 리가 인종주의자다 네. 이런 또 근거가 되기도 하죠. 네. 근데 뭐 그 인생을 인종차별주의자. 살았던 뭐 사람들이니까 그 자체로서는 뭐 어찌됐든 4년 전 호기롭게 리치몬드를 점령하자라고 시작했던 전투가 무려 4년이 흘러서 리치몬드가 마침내 크렌트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전쟁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잘 끝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항복을 어떤 수순으로 밟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내전이잖아요. 내전에다가 지금 북쪽에서 이거 반란군으로 지금 그렇죠. 딱 규정을 해놓으니까 전쟁을 끝내려 그러면 상대방의 수뇌부라든가 대장을 붙잡든가 하여튼 뭘 해가지고 이거를 다 섬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국가 대 국가로 싸우면 최고 지도자 딱 만나가지고서는 항복받고 조약 맺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지만 일단 남부 대통령의 데이비스도 붙잡아야 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군을 통솔하고 있는 리도 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게 잘 끝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든 네.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렇죠. 말 그대로 끝장을 봐야 되는 네, 이게 지금 누가 이거를 선언을 해서 어떻게 끝날 것이냐. 아까 우리 그 레인저스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계속 생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치몬드 장악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거냐? 사실은 또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스토리가 지금 남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리를 일단 쫓아 잡아야겠네요. 잡아야죠. 쫓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쫓죠. 당시 이제 리의 선택은 나오긴 나왔는데 어딜 가야 될까? 내가 갈 곳은 하나밖에 없네. 캐롤라이나? 그렇죠. 존슨한테 가야겠네. 그래서 3만이 채 안 되는 지치고 배고프고 이런 병력을 데리고 캐롤라이나의 노스캐롤라이나 중앙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군이 쫓는데 사실 여기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포토맥군이 맥클레런 병에 걸린 군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뭐 다 이미 치유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여기서 가장 앞장섰던 인물은 역시나 셰리든의 기병대. 그다음에 이제 보병 군단들이 이제 리를 막 쫓기 시작하는데 셰리든의 기병대가 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서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셰리든의 군대가 남쪽을 확 막아버리니까 일로 못 가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리에게는 씨 망했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군대가. 그나마 우리 보급소가 있는 린치버그라는 곳까지 가자. 그래서 거기서 일단 먹고 탄약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든 노스캐롤라이나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일단 서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군이 끈질기게 또 계속 쫓아와요. 그러면서 4월 6일 날은 북군이 리의 후방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6천 명을 무려 포로로 잡아요. 참 포로 잡았다는 게 저는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사상자가 아니라 포로예요. 그러면 그만큼 리의 군대가 사실 남군이 싸울 의지가 없고 네. 배고프니까 저기 가면 밥이라도 주겠지 이런 그렇죠. 느낌인 이미 이 거죠. 전투 의지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날 그랜트가 리에게 항복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리는 거부하죠.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4월 8일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셰리든이 리의 군대를 앞서버려가지고 결국 아포메톡스 코트하우스라는 그런 곳에서 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앞에서. 그럼 리의 입장에서는 앞에도 북군이고 뒤에도 북군이고 앞으로 뚫어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에는 이제는 갈 곳 없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죠.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죽음 아니면 항복이죠. 그렇죠. 네. 죽어요? 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그거 궁금하긴 해요.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항복을 하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항복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항복을 하게 됩니까? 네, 항복하게 된 곳은 저 애포메톡스 코트하우스라는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저기 이제 린치버그로 가는 철도가 린치버그 조금 전에 저 애포메톡스 카운티라는 곳을 지나는데 모든 지역이 딱 처음에 관공서가 들어서고서 발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트하우스, 법정이 딱 들어서서 처음엔 저희가 조금 발달하나 싶더니
그 다음에 저희가 쇠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뚫리면서. 근데 철도가 이 마을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통과하면서 남쪽에 있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공주가 예전엔 번성했지만 철도가 딴 데로 지나가면서 대전이 뜨듯이 역시 역세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정보가 역세권에서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함자만 가지고 마시고. 엘포메틱스 코트하우스는 역세권에서 밀려나서 쇠락해가는 조그만 그냥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딱 여기에서 리의 군대가 네. 앞뒤로 딱 활로가 막히게 된 거죠.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게 저기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저기로 가려고 했다 이게 결전장이 그건 아닙니다. 그냥 네. 어쩌다 보니 저기서 거기서 외통수에 만든 딱 걸린 거죠. 겁니다. 네. 4월 9일에 드디어 항복 의사를 굳히고 전령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아주 온건하게 그랜트 장군, 우리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평화협정이야. 항복도 아니고. 근데 그랜트는 무조건 그랜트잖아요. 언컨디셔널 소렌더 그랜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이걸 받고서 그랜트가 무조건 항복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항복은 합시다. 밀리터리 서렌더를 합시다. 그거는 받아주겠습니다. 그래도 그랜트가 많이 양보했네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 9일에 이걸 딱 받아보고서 좋소. 밀리터리 서렌더로 하고 우리 적당한 데서 조건을 논의하도록 합시다라고 보냅니다. 딱 보낸 회신을 보내니까 그랜트가 사실 그 전까지는 이거 어떻게 이게 전쟁을 끝내지 하면서 굉장히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딱 수락한다는 회신을 받고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이게 두통이 싹 깨끗이 가시면서 자기 비서였던 이제 뱁콕에게 야 빨리 가서 장소 협의하고 와. 빨리 장소 정해.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급히 뱁콕이 이제 백기를 들고 막 리의 진영으로 찾아와서 장군 어디 계십니까? 저랑 좀 논의하시죠 라고 하니까 또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뱁콕이 멀리서 오면 그랜트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기 탄 장군이 딱 와서 이제 이 장군 어디 계십니까? 막 찾으니까 야 그랜트가 항복하러 왔구나. 이것들이 드디어 우리 리 장군이면 역시 위대해 하면서 사실 그 정도까지 남아있던 남군 병사들이면 얼마나 찐 충성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리 장군님께 충성한 결과가 이렇게 멋있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뱁콕 장군이 와서 논의하시죠. 장소 잡읍시다. 라고 해서 에포메톡스 콜트하우스 마을에 적당한 데 없나 막 같이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전쟁터가 되니까 주민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미 피난을 가서 이게 썰렁한 빈집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신사 하나가 집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장 여기 뭐 어디 괜찮은 집 남아있는데 없소? 라고 하니까 옆집을 막 보여주더랍니다. 주변에 이미 피난 간 옆집에서 여기서 하시면 어떻겠어 하니까 가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난장판이야. 딱 막 보다가 주인장 댁 좀 들어가 봅시다. 해보니까 여긴 계속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계속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고 좋은 거야. 당신 집 사야겠어. 잠깐 좀 나와 계슈. 여기서 봅시다라고 하고 그래서 먼저 리가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랜트가 딱 부하 장교들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집주인장 쫓겨나서 신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리가 나갈 때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정장을 입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멋있게 나간 거잖아요. 그 부하인 패들턴 준장이 물어봤다. 뭐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리가 그랬대요. 아마 내가 오늘 그랜트 포로가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정장 입고 가기로 했어. 항복에면은 분명히 나는 억류될 것이 분명하니까 마지막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하고서 딱 차려입고 전전긍긍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랜트가 딱 부하 장교들과 함께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그랜트가 자네들 좀 나가 있게 내가 리 장군님과 좀 긴한 대화를 나눠보겠네 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한 채 드디어 이제談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뭐 분위기를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랜트가 할 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장군님 뭐 대선배신데 예전에 전쟁 기억나시죠? 우리 멕시코에서 같이 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오히려. 당신 제가 장군님을 뵀었는데 저 기억나십니까? 난 널 본 적이 없는데. 까마득한 차이니까 그러면서 리가 약간 짜증이 나고 그랜트 장군 됐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항복을 하면은 만족하실런지 먼저 한번 좀 제안해 주시죠. 리가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우리 군대에게 명예로운 항복을 해줄 수 있게 해주게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제 제안을 드려보죠. 라고 해서 우리 책상에서 막 이제 적어서 줍니다. 근데 리가 딱 받아보고서 쭉 읽어보더니 화들짝 놀랐어요. 괜찮네, 조건. 굉장히 괜찮다.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제안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남군이 이제 연방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면은 당신네들을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고 모두 사면해주겠다. 오, 아예 그러니까 포로로 잡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오. 그리고 우리가 그 즉시 무기를 내려놓으면은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까지 합니다. 그때 이 제안을 마지막 제안을 쓰기 전에 살짝 리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그때 리가 굉장히 잘 빼입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예도까지 딱 차고 있었어요. 그걸 딱 보고서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은 장교들은 자기의 호신용 무기를 지참하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 피스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무기를 가지고 퇴각하는 게 굉장히 명예로운 행보인 거잖아요. 칼이나 총, 자기 말 그리고 개인 사물까지 갖고 그리고 귀향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겠다. 맞아. 말도 타기 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리가 그랜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리는 그랜트보다 4인치가 더 컸어요, 키가. 더군다나 먼지 하나 없는 정장에다가 영국제 칼집에 있는 예도까지 차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랜트가 뒤늦게 왔거든요. 근데 그랜트는 일반 병사하고 똑같은 복장에 계급장만 중장 계급장 있었고 군데군데 뭐 장화에 흙도 있었고 막 이랬었고 또 이 사람이 또 꾸부정했대요, 약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쪽이 승자고 이쪽이 패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약간 그랜트의 빛나는 정치력이 보이는 또 장면이기도 하네요. 겸손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네. 이제 리는 약간 들뜬 마음 그리고 어안이 벙벙한 마음, 만감이 교차한 형식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마지막 광경이 영화 링컨에도 잘 묘사가 돼 있죠. 맞습니다. 네. 약간 좀 벙찐 듯한 그런 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랜트가 나와서 딱 격려를 하죠. 얘를 표하니까 리도 마지막으로 딱 얘를 표하면서 그리고 돌아서 가는. 그러니까 예포메톡스 마지막 항복은 그제까지의 그랜트 입장에선 정말 관대한 그렇죠. 이런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항복 그랜트였잖아요. 네, 그랜트도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진짜 왔구나. 그렇죠. 이젠 전쟁이 진짜 끝난 것이고 이제 전후에 우리가 통합을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이 조건을 아주 관대하게 내세워서 여기서 이제 서로의 항복을 맺은 거죠.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라는 말을 그랜트는 그대로 실행을 한 거였네요. 근데 이 회담에 최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집주인이. 오히려 나중에 거기가 관광 명소가 돼서 근데 이때 당시에는 탈탈 털어갔어요. 아, 털어갔어요? 그나마 이제 뭐 셰리던이나 이런 장군들은 돈이라도 주고 가져갔는데 이 부하들은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서 그 방에 이제 인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셰리던 참모 중에 무어 대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인형을 가져가면서 집주인이 그거 인형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무언의 증이다, 이 인형이. 이 인형이 이걸 다 봤다. 거기 카메라 심어놨거든요. 그러면서 뭐 촛대 다 가져갑니다. 그 심지어 그랜트가 오기 전까지 리가 앉아서 기다렸던 사과나무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잘라가요. 그거를 파내서 가고 이걸 파내 가니까 나머지 병사들이 와서 그럼 이 주위에 있는 것도 다 증이 돼서 그 주위에 있는 5그루도 다 파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장소니까 여기서 있었던 물건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 경매에 내놓으면 아주 비싸게 팔릴 걸 다들 생각을 하고 미국인들은 예전부터 그런 그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게 싹 기념품으로 갖고 간 겁니다. 사실 근데 남군이 워낙 피폐하고 배고픈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길도 사실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랜트가 식량도 나눠줍니다. 배고픈 남군한테. 그러면서 리한테 물어보죠. 한 2만 5천 명 분량이면 되겠지? 뭐 그 정도 있지 않냐? 리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그때 리의 군대의 병력이 8천이 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후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예의도 굉장히 잘 갖춰줬어요. 왜냐하면 4월 12일 날 이제 남군이 이제 총을 반납하려고 북군한테 이제 남군의 고든 소장이 이제 부대를 이끌고 갔어요. 총 반납한다고. 근데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참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군 대열이 오고서 첫 번째 북군이 옆에 도열하고 있었거든요. 북군 도열하고 있는 첫 번째 초입에 딱 들어갔을 때 북군에 체인벌린 장군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준지 아닙니까? 경례를 했어요. 받들어 총 해줘요. 체인벌린이 제일 멋있는 장군 중 한 명이었잖아요. 받들어 총을 딱 해줘요. 그때 남군 장군들하고 남군 병사들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겠지. 거기서 마음이 녹으면서 근데 저쪽에서는 집주인도 눈물을 같이 흘리고 있지.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저녁에 이제 막 촛불을 쏘면서 병사들이 엄청 이제 환호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랜트가 참모들을 보면서 전쟁은 끝났다. 이제 반란군은 우리의 친구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그랜트의 고도의 좀 정치력이 발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을 가혹하게 대했을 경우에
어떤 파장이 오겠어요. 그쵸. 지금 존 스톤도 군대를 좀 가지고 있고 남분의 장당이 활기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전쟁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던, 계산했던 그랜트의 판단이었지 않을까. 예. 리가 항복하지 말고 며칠만 더 버텼으면 이게 내가 협상 테이블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식을 했대요. 이게 왜 그러냐? 리가 항복하고 난 5일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 암살을 당하거든요. 아, 이렇게 빨리 암살을 당했었던 거예요? 이 암살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좀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링컨 행정부에서 중요한 세 사람, 대통령, 네. 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국무부 장관. 국무장관. 그러니까 수반을 전부 다 세 사람을 다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전체의 역사로 봐서는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많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항복 방식은 저는 사실은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 다 잡아서 이거 기소 다 하고. 네. 반역 도당들 단죄하지 않고 풀어주냐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이 이런 드는 거죠. 문제가 뒤에 재건 과정에서의 정책 차이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